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아나운서의 개념 있는 토크쇼 경계톡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가은이고요.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오은비 앵커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월요일이라서 저희가 코인 관련한 수다 내용들 준비를 좀 해봤고, 먼저 오늘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코인 시장은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시세 좀 확인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비 앵커가 준비해 주셨죠? 네. 일단 먼저 제가 맵을 한번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시장을 살펴보자면 현재는 24시간 시간 기준으로 보고요. 비트코인이 2% 가량 떨어져 있고 이더리움이 2%, 테더도 0.02%, 리플, 솔라나 지금 대부분 리플고 코인들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난 금요일에 있었죠. 31 일이었죠. 그때 뉴욕 증시도 하락폭을 꽤나 크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어떤 건지부터 한번 짚어 음. 봐야 되는 게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31 일에 일단 뭐 뉴욕 증시라든가 이 비트코인 시장 자체는 전반적으로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가 이때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의 관세 25%, 중국의 관세 10% 부과에 대해서 단행할 의지를 다시금 재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렇게 되면서 시장은 충격을 받았고 그다음에 암호화폐 시장까지도 함께 그 영향을 받아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까지도 현재 암호화폐 시장 영향 주고 있고요. 더군다나 뭐 글로벌 시장 음. 전반적으로는 영향이 꽤나 크게 다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관세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그동안 잡았던 물가가 다시 흔들리게 된다면 금리 인하가 아니라 이제 인상 쪽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굳이 이제 위험 자산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증시에 이제 투자할 이유나 뭐 메리트가 살짝 좀 사라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탈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도 한 24시간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5% 넘게 빠지면서 지금 95,000 선에서 거래가 좀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봤던 숫자 중에선 또 가장 낮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히려 이때가 저가 매수인 건지 네. 아니면 오히려 좀 더 하락할 거에 대해서 리스크 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지 고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잘 가면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좀 떨어지면 나쁜 뉴스가 많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래도 좀 나쁜 쪽 뉴스가 많이 자리를 하고 있어서 굳이 이 위주로 찾았다라기보다는 전반적인 내용들이 좀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중에서도 좀 의미 있는 인물들 혹은 헤지 펀드들 의견들을 좀 모아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행동주의 헤지 펀드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엘리엇 매니지먼트 이야기부터 해볼 텐데, 여기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가산 자산 정책이 오히려 투기를 부추기게 되면서 시장을 지금 거품을 좀 만들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외신을 통해서 보도가 됐고, 이 부풀어 오른 버블, 여기 나온 크립토 버블 같은 경우에는 언젠가 꺼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고요. 엘리엇이 이제 최근 투자자들을 한테 이제 서한을 발송을 했는데 거기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가격이 급등하고 있지만 실체가 없는 가상자산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명백한 지지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서한의 내용을 좀 담았고요. 일부 정치인들이 어찌 됐든 미국 달러 대비해서 지금 비트코인이 경쟁자로 가고 있는데, 오히려 이 경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가상자산을 우호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도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금융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인 적이 없다."라면서 "투자자들은 지금 스포츠 도박을 하는 대중들처럼 이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같이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엇이 경고한 금융시장의 이상 징후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최근에 AI 붐이 좀 확 일었다라는 거, 그리고 최고가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 주식시장의 고평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경고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큰
규모로 좀 커진 상황이라서 백악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점에서는 최근 투기 광풍이 불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은 그라운드 제로, 그러니까 폭탄이 떨어지는 지점을 의미를 하는 게 그라운드 제로인데요. 이 그라운드 제로다라면서 거품의 불가피한 붕괴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엇의 가상자산에 대한 비판은 가장 이제 회장으로 있는 CEO죠. 폴 싱어가 공화당의 오랜 지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유의미하지 않나,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웹사이트 오픈 시크릿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싱어 회장이 지난해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들에게 5,600만 달러를 기부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슈퍼팩 그 마가 있죠. 이 마가에도 500만 달러를 기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싱어 회장이 가상자산은 예전부터 좀 위험하다라고 계속 경고를 해온 바가 있고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도 굉장히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엇 같은 경우에는 서한에서 달러가 이 세계 기축 통화로 지금 많은 이점들을 누리고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왜 미국 정부가 굳이 이 달러의 경쟁자이고 달러를 대체할 만한 그 비트코인을 좀 가상자산을 사용을 계속 격려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에 이제 대선에 들어오면서부터 가상자산의 대표국으로 미국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이야기하면 대표적인 달러 약세로 좀 추진을 하겠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싱어 회장이 좀 비판을 한 게 아닐까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엇은 또 가상자산에 호의적인 정치인들이 당선되도록 돕는데 수억 달러가 지출이 됐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고 어떤 선출직 공무원이든 달러 약세를 지지하는 건 올바르지 않다라는 말로 서한을 좀 보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시장과 관계를 더욱더 확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디지털 자산과 금융기술 분야에서 이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 있고요. 또 실무그룹의 국가 디지털 자산 비축을 평가하는 작업까지도 함께 맡기는 행보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지난해 아들들과 함께 월드 리버티 파이낸스라는 가상자산 플랫폼을 지원했고요. 또 이달 초, 그러니까 1월 달 초를 돌아가 보자면은 자신과 또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에 관한 밈 코인을 또 각각 출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주주인 트럼프 미디어를 1월 29일에 소셜미디어를 넘어서서 가상자산과 기타 자산에 최대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는 금융 서비스 사업을 시작할 것이다 라면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음. 네, 정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까지 계속해서 좀 확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냈던 노벨 수상자의 이 코멘트를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일단은 현대 금융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물이 있습니다. 유진 파마라는 경제학자가 비트코인의 가치가 향후 10년 내에 이 제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1960년대 효율적 시장 가설을 제시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고요. 암호화폐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죠. 크립토 뉴스 쪽을 더 살펴봤더니 파마는 최근에 이 팟캐스트에서 비트코인이 교환 매개체로서의 모든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안정적인 실질 가치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교환 수단으로서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진행자인 루이지 진갈레스 교수가 향후 10년 내에 비트코인의 가치가 0이 될 확률이 얼마나 되냐라고 묻자 거의 1에 가깝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파마는 비트코인을 경제적 버블로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비트코인이 붕괴하지 않는다면 기존 화폐 이론을 모두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미 그 이론이 무너졌을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암호화폐가 기존의 통화 이론과 배치가 되고 있고 이 부분을 봤을 때 결국 생존 가능성을 약화시킨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가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파마가 미국 달러 기반의 블록체인 사용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했었고요. 달러는 안정적인 실질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또 다른 위협 요소로 51% 공격 가능성을 제시를 했고요. 모든 거래 시스템이 검증 문제와 규칙 집행에 한계를 안고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노벨 관련된 수상자이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유진 파마 같은 경우에는 금이랑 비트코인을 비교한 코멘트도 있었어요. 그래서 거길 보면 "금은 다양한 용도가 있지만 사실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그만큼 이제 금만큼 "용도가 다양하진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아울러 정부의 이 암호화폐 시장 규제 강화가 오히려 비트코인 가치 하락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는 자신의 전망이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요. 틀릴 가능성도 인정한다라면서 열린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라는 부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어쨌든 가격이 좀 하락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의미 있는 인물들의 코멘트 혹은 펀드 매니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좀 전달을 좀 드려봤고요. 이번에는 비트코인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죠. 엘살바도르 소식을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IMF 요구를 수용하게 되면서 비트코인 결제 의무화에 대해서 철회했다라는 기사인데 이전에 며칠 전만 하더라도 원래는 이제 "비트코인 결제 의무화를 시행한다."라는 기사가 보도가 됐었는데 이게 거의 하루 만에 다시 한번 철회했다 라는 내용으로 바뀌게 돼서 저희도 내용을 좀 준비를 해 봤는데 사실 이제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암호화폐를 좋아하고 친암호화폐 국가로 잘 알려져 있는데 IMF 금융 지원 프로그램 그러니까 조건에 대해서 준수를 좀 하기 위해서 시중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철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하루 만에 입장을 좀 바꾸게 된 건데요. 현지 시간 기준으로 1월 31 일에 AFP 통신을 통해서 맨 처음에 보도가 됐었는데 엘살바도르 국회가 도소매 업종 종사자들이 비트코인을 지불 수단으로 의무적으로 채택하도록 한 이 법률 조항을 삭제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다만 이제 기존에 있었던 엘살바도르가 추진하고 있었던 법정 통화 지위는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소식은 전해졌습니다. IMF가 14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조 원 상당 규모의 이 자금을 40개월에 거쳐서 확대 신용 공여 EFF 방식으로 제공하기로 합의를 하면서 나이브 부켈레 정부의 요구한 사항이다라고 현지 매체는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무래도 이제 IMF 쪽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면 얻는 수익들이 부가적으로 있기 때문에 일단 잠시 일시적으로는 이 정책에 대해서 수용을 좀 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IMF가 공공 부문의 비트코인 관련해서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거, 그리고 민간 부분의 자발적인 비트코인 결제, 미 달러로만 세금 납부, 암호화폐 전자지갑, 이른바 치보라고 하는데 이 점진적 사용 축소 등을 엘살바도르에게 이미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켈레 대통령은 2021년 9월에 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적으로 공용 법정 통화로 좀 도입을 하면서 국민 70%에게 이 훌륭한 시스템을 인도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나라 자체의 색깔을 비트코인이랑 좀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게끔 끌고 갔던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전자지갑이라고 하죠. 여기서 지금 치보라고 부르는데 비트코인 사용을 좀 더 많이 하게끔 장려를 하려면 이 치보 애플리케이션을 좀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전 국민들한테 "이걸 많이 써라."라면서 격려를 좀 했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수치를 좀 보면 그렇게 막 지지하고 격려했던 거에 대비해서 실제 사용했던 그 비중이 8% 밖에 안 돼서 굉장히 좀 적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전에 엘살바도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글로벌 국가들은 '아 저거 너무 위험한데.'라고 판단했던 결과를 굉장히 단호하게 추진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을 들여서 비트코인을 사들였던 인물로 잘 알려져 있고요. 부켈레 대통령은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이라고 해서 SBR 이름을 붙여 가지고 법정 통화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뭐 비트코인 가격이 워낙 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한때는 지지부진했고 또 반토막이 나면서 그때는 적자를 좀 면치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기준으로 보면 약 8,995억 원 상당에 해당을 좀 했었는데 투자 손익을 실시간으로 거래해 주는 사이트가 있어서 여길 보니까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미실현 매도 이익이 120%를 넘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조금 떨어졌으니까 아마 그게 조금 퍼센테이지가 내려갔을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가장 높았을 때 기준으로 1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도 이익이 한 120%를 넘길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긴 했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엘살바도르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사무소 기준으로 봤을 때 6,051.18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함께 공개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엘살바도르 관련돼서 추가적인 이야기를 좀 더 드리자면은 여기에 둥지를 태기로 한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사죠. 이 테더 홀딩스는 산살바도르에 70층 규모로 건물을 짓겠다라는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테더의 최고 경영자가 인터뷰에서 만약 실현이 되게 된다면 엘살바도르 최고층 높이의 건물이 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곳에서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확고함과 명확한 규제 체계가 존재한다라면서 투자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서 테더는 법인 소재지를 기존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서 엘살바도르로 이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다음으로 기업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인데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새로운 회계 기준이 적용되면서 이 테슬라의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대폭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테슬라의 실적 보고서가 현지 시각으로 봤을 때 30일쯤에 나왔었는데요. 테슬라의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23억 달러로 이 비트코인 보유로 발행한 6억 달러의 시장 가치 평가이익이 포함이 됐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최고 재무 책임자 바이바브 타네자는 이 가상자산에 대한 새로운 회계 기준 채택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에서 발행한 6억 달러의 시장 가치 평가 이익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재무회계기준위원회의 새로운 가상자산 회계 규정에 따르면은 올해부터 이제 기업들은 가상자산 보유액을 시장 가격으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전에는 가상자산을 보유한 기업들은 보유 기간 동안 기록된 것 중에 최저 가격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변경된 가상자산 회계 규정은 FASB 한마디로 재무회계기준위원회가 지난 2023년에 발표했던 것이고요. 지난달 중순쯤에 발효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이야기했던 엘살바도르도 굉장히 비트코인의 친화적인 국가라면 기업 기준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도 그쵸. 굉장히 네. 선호하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1년 2월에 테슬라가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매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매입을 시작을 해서 한때 42,900 두 개의 비트코인을 좀 보유를 하긴 했는데 2022년 7월 보유량의 75%인 3만 개 이상을 매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3분기 실적 보고서를 봤을 때는 분기 말에 보유했던 비트코인 가치를 1억 8,400만 달러, 하나로는 2,674억 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요.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분기 말 기준으로 10억 7,600만 달러, 하나로 약 1조 5,638억 원으로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회계 기준 일과 또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같이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3 개월 만에 비트코인 보유 가치가 거의 10배 가까이 상승했다. 굉장히 놀라운 상승률을 보였다라고 판단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도지코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도지코인 뉴스가 하나 있어서 추가적으로 제가 좀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도지코인도 이제 공식 계정이 있는데 그 공식 계정이 일론 머스크의 최근 돈과 경제에 대한 발언을 인용을 하면서 "아 나는 머스크를 충분히 지지한다."라는 의견을 표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의 관점, 머스크의 가치관에 대해서 동의한다."라는 뉘앙스의 글이었는데 밈의 개념을 추가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유투데이 기사를 좀 볼 텐데 머스크는 인터뷰 영상 일부를 X 계정에다 공유를 해 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돈과 경제는 어떤 개념인가?" 이에 대해서 좀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돈을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돈을 재화와 서비스 교환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라고 정의하며 "돈 자체에는 본질적인 힘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무인도에 고립이 되어 있다면 은행 계좌에 뭐 10억, 100억이 달러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 다 무의미하고 오히려 그 한 손에 들어있는 한 캔의 스프 이런 게 더 필요하고 유용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해당 영상을 추가로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경제는 우리가 그 은행에 들어가 있는 돈이 아니라 오히려 재화나 서비스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도지코인 계정도 또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공식 계정에서 이 머스크의 발언에 동의를 하면서 돈에 대한 확장된 정의를 또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도지코인 팀은 돈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이 가치의 은유일 뿐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일종의 밈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러면서 머스크의 발언에 밈 문화의 요소를 또 더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소식은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최근에 글로벌 증시 그리고 우리 증시를 강타하고 있는 게 바로 딥시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딥시크의 쇼크가 비트코인에게도 악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난 전 세계 주요 증시를 강타했던 딥시크의 쇼크가 비트코인에게도 악재로 작용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미국 증시가 도미노 효과를 일으키면서 그렇게 관계가 있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지난달 27일 설 연휴 기간에 7% 정도 급락하면서 이 10만 달러 선대를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상승세에 대해서 기대감을 계속해서 모았던 게 바로 비트코인이었는데 그것이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배경을 살펴봤더니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파장으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딥시크가 가성비를 앞세워서 미국의 오픈 AI 거죠. 챗 GPT를 필적한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엔비디아 같이 미국 주요 기술주를 무너뜨리자 비트코인도 함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이 급락했던 당일에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는 전 거래일 대비했을 때 17% 정도 폭락을 했고요. 시총이 약 846조 원 정도 증발이 됐었습니다. TSMC는 13%, 브로드컴이 17%, 그리고 오라클이 한 14% 정도로 좀 줄줄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 미국 증시와 함께 수혜 자산으로 분류된 영향도 가장 큰 이유로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두 자산 간 비슷한 가격 흐름을 나타내는 이 커플링 현상이 심화가 되면서 호재만큼이나 악재까지도 함께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도미노 패가 연이어서 넘어지는 것처럼 특정 움직임이 파급이 되는 도미노 효과인 셈으로 또 시장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죠. 이제 비트파이넥스가 이 지난달 29일에 주간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딥시크가 주력 모델인 이 R1을 공개하면서 주식 시장과 높은 상관관계를 유지하는 비트코인이 동반 하락했다라고 평가를 또 공식적으로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미국 선거 이후에 주식 시장이 상승할 때 비트코인은 호의적인 경제 뉴스 속에서도 이 상승 모멘텀을 얻었다라고 말을 했고요. 동시에 주식 시장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이슈에도 도미노 효과를 쉽게 받고 변동성이 증폭될 수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향후 흐름 또한 이와 유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비트파이넥스를 비트코인은 더 이상 자체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디지털 자산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아마 이 연휴 사이에 우리가 설 연휴가 아니라 딥시크 연휴라는 그쵸. 말이 딥시크 있었을 정도로 연휴였죠. 증시는 잠시 쉬어갔지만 굉장히 미국 증시에서는 영향을 많이 미쳤고,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휴장했잖아요. 그래서 네. 기사 보니까 이게 "휴장을 한 게 오히려 조상신이 좋았다." 뭐 이런 그래요? 말이 있을 만큼, 왜냐면 안 그랬으면 정말 많이 빠졌을 아 거니까. 그쵸, 그쵸. 엔비디아가 16%면 뭐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더 크게 빠졌을 눈물이 거니까, 그쵸. 그래서 더 조상신이 좋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 쪽도 같이 좀 하락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딥시크 파장에 따른 악재는 사실 장기적이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이 좀 더 많고요. 네. 아무래도 AI 기술과 관련이 없이 비트코인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잠잠해지게 된다면 오히려 이게 더 빛날 수도 있다. 비트코인이 좀 더 음. 각광받을 수도 있다라는 어. 시각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좀 투자하실 때 있어서 매력 포인트가 좀 더 한 가지 더 추가되지 네. 않을까라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코인과 관련해서 뉴스들 많이 모아 가지고 준비를 좀 해 봤는데, 다음 주에 더 다양한 소식들, 더 궁금해할 만한 소식들 모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